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민주당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경제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도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기자 대기자, 정부의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시장 영향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공방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점포 재개장을 환영하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국정과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과 보훈 사업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업무 혜택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다시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홈플러스 회생은 노동자는 물론 가족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생존이 걸린 민생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열고 소비자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대대해 선을 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경제 라인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고치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자꾸만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치기로 한 세제 개편안은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까지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구한 공무원들을 닥달하고 질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래 사람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책임 회피행 리더십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선상에서 모순이나 위법한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과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는 강화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 전세 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민주당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정책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없다며 공급 촉진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도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해 정책이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에 대해서도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과천, 태능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에야 착공 가능한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기후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가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5년까지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했습니다. 2035년까지 53에서 61%, 2040년까지 69에서 80%, 2045년까지 84에서 90%라는 법정 감축 경로를 2018년 대비 수치로 법률에 명시했고,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장기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조기 감축이 아닌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축하는 하한선에만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국민의힘의 선거소청 대응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권 주자들의 최종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 당심 공략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들 간의 어떤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나흘 뒤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선출이 되죠. 네.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를 함께하면서 이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이 자리의 무게감만큼 당대표 경선 치열한 접전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당대표 후보들 간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 단어 하나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상태로 서로를 향해 거친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다수의 언론이 난타전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수차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부터 불법 전화방 의혹, 최근 고령층 대리 투표 의혹까지 상대 후보 측을 향한 고발과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윤리감찰과 윤리위 제소 같은 징계도 언급됐죠.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중단하고 전당대회까지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인데 당 안팎에서는 갈등이 노출되는 모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들 모두 전당대회 이후에 화합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은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 후보 모두 통합과 포용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놨습니다. 네. 이 후보들이 애당심이 있으니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 거다. 이 대승적으로 품겠다는 등 앞으로의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 당내 여러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두고 그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놨기 때문인데 이 후보들뿐 아니라 새 후보를 지지했던 열성 당원들 간의 화합도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당내 문제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집권 여당의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새 지도부는 출범부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동산 공급 법안 등 야당과 협치해야 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 우려가 큰 상황, 이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들을 일제히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건데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소청도 기각을 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이 선거 무효, 당선 무효에 대한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기한 서울시장, 충북도지사 등 선거 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이 된 건데요. 이 선관위는 서울과 부산, 인천과 경기도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관련 선거 소청 15건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청이 인용이 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만큼 선관위가 사실상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선거소청 심사에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 결정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면서 법적 대응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해서 변론에 나설 만큼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이 소청이 기각되자 처음부터 선관위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 선거소송으로 다시 제대로 다투겠다. 이 특검 수사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접수했었죠. 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절문을 받은 열흘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소청을 제기할 당시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밝혀진 전산 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준비 작업은 상당 부분 된 상황이라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법적 대응 공세에도 힘을 주고 있는데요. 예.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위원 선임 등의 절차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제기한 선거 소청이 기각됐지만 이 당 차원의 선거 무효 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의 개별 대응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천안 장애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경로로 들어온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이 부족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경찰과 지방정부, 교육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 대응과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 선거소총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선거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소청을 기각한 건 셀프 면죄부라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거소송과 함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의장은 꽉 막힌 남북 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국회도 한반도 평화 공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통일부도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면서 창의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내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광복 81년 전야제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야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담은 뮤지컬 영웅을 중심으로 총 2부로 구성이 되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국민 참여 문화 행사로 열릴 예정입니다. (8월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 52시간 온도차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메가특구법이 적용이 되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노동관계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밀어붙일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그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입장을 재차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부처 간의 이견을 두고 앞서 이 대통령은 강요들이 다투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이견 자체의 문제보다는 민주적 과정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6월이고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장관이 다투는 값을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여야 역시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이 노동계의 소통을 전제로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역 산업별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R&D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된다, 만다 이런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현행 제도로 정 부족한지 잘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군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52시간 부분은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 보고 있어요. 국가가 이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이 지역전입니까? 이게 전 산업에 있어서 이 연구직의 경우에 52시간 예외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공방은 물론 부처 간 명확한 온도차까지 보이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정제된 정책 도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달라진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으로 규정하고 차기 총선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등 눈에 띄는 기조 변화를 보이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안 의원의 한동훈 복당파 공천 배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당권파들의 즉각적인 호응이 이어졌는데요. 한동훈 의원 사이에 지난번 그 증언 문제를 두고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는 같은데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은 아닌가. 싸움을 걸어오시는 느낌입니다. 너무 팬덤이 그리우신지 아니면은 권력이 그리우신지 강성 지지층과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장동혁 지도부에게 힘을 보태주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정치와 통합 이쪽으로 다시 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안 의원이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중도 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오면서 향후 당권 혹은 서울시장 도전에 있어 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한 템포씩 잡고 과거 템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건데 그 계산기를 좀 AI한테 잘못 물어본 게 아닌가. 안철수는 다음 당권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건데요. 안 의원 측은 오 시장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해당 행위라면서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최근 당원 중심 정당 기치를 강조하며 조직 개편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도 맞물리면서 당심을 의식한 좌표 재설정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진들의 주도권 경쟁을 비롯해 당내 권력구도 재편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정부에서 오늘 주택 공급 대책 발표했고요. 네. 또 정부 안에서 또 여야간에 이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8.13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강서, 염창, 경기 남양주, 광주 등에 모두 2만 7천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을 하고 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인데요.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먼저 그 최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그 이재명 정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듣고 대책 발표도 굉장히 여러 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을 했고요.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거치는 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만 공급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냐. 네. 공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안정을 불러올 만한 그 정도로 호응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결국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대책도 네. 뭐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결국 그동안에 나왔던 공급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주거 이전의 자유마저
그 빼앗기고 있다. 뭐 이런 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대책은 빠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마 시장의 요구를 그 수용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좀 뭐 지적을 한다면 좀 어떤 점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대출 규제라는 거고 예.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뭐 많이 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씩은 공급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말은 뭐 8만 호, 뭐 10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최근 한 3년 내에 그 실적으로 나올 만한 게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거죠. 향후 3년간의 그런 실적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이냐 거기에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그런 없다는 거냐 말씀인 거죠? 아니면 결국 이것도 말로만 공급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공급 대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공급을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뭐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또 잘 안 됐고 앞으로 3년 동안도 이게 얼마나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공급 부동산 정책을 오늘 이제 내놓은 겁니다. 거기다 이제 금융 오늘 금융위원회도 같이 발표를 했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잘못되는 바람에 시장이 좀 혼선을 줬고요. 이게 오늘 발표가 시장에 당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 반응이라는 게 뭐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부 발표하고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라고 하죠. 거기서 또 부동산 관련 발언을 굉장히 또 강하게 했어요. 네. 뭐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종의 공급 절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부 정책은 오늘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몸부림이란 이제 표현까지 쓰셨는데 어쨌든 뭐 정부 여당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열었고 의원총회도 열었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그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 회의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서 뉴홈 사전 청약 피해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2년도 이제 남지 않았죠. 이제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동산 민심이 여야의 그 승패를 가르게 될 가장 중요한 이제 척도로 항상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도 공급 대책도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민심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 지금까지는 여하튼 여권에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대단히 불리했던 거는 다 확인된 거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하는 건 다 우리가 다 수치로 확인을 했고 승패도 거기서 결정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공급대책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뭘 뭐 강하게 뭘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단 말이에요, 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또 말이 아니고 실제 행동.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고 후년에는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내후년 4월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후년 4월까지는 그러니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말로만 공급이지 실질적으로 그 손에 잡힐 만한
그 어떤 아파트 공급이라는 거는 별로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내후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서울 경기에서는 아마 여권이 이 부동산 민심의 그 어떤 회초리를 맞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간에라도 그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공급을 숨통을 좀 트여준다면 뭐 여권에 유리하게 될 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전문가들 견해는 여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후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니 이건 조건부죠. 못 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뭐 국민이 원하는 거를 정권을 잡은 쪽에서 못 해주면 선거에서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 총선 전까지 뭐 몇 채를 지으면은 민심이 좀 돌아설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일종의 신뢰죠. 아 이게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또는 뭐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대략 전망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집 짓는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런 국민의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예. 일단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자신감을 표현해서 뭐 계곡 정비보다 더 뭐 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런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일단 정책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좀 묵직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금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어떻게 집값을 잡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약도 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은 그 뭐야?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틀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갑자기 좀 부담이 너무 커진 게 있습니다. 이게 조세 저항이 격렬을 하면 뭐 이 정권 자체가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아마 결국 법을 손질을 하는 선에서 대폭 수정을 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 갑자기 중과세가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게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또 약간 다르기도 해요. 조세라는 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특히 보유세는 지금 좀 서서히 올려가는 게 맞고요. 또 이제 거래세,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낮춰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기조하고 당장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이 현상하고 이 조화를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안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고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정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분야도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중적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도 부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 안에서 산자부와 노동부, 고용노동부 간의 시각 차이도 드러났는데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 주 52시간 뭐 이렇게 되면요. 그 52시간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문은 예외가 되고 그러면 뭐 자동차 부문은 예외가 안 되나요? 자동차든 반도체든 여하튼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강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네. 호남은 예외가 되고 영남은 안 되고 이건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호남 반도체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 그러면 용인 반도체는 인정 안 합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꾸 이중잣대 지적을 받는 거고요. 네. 그건 호남이든 용인이든 반도체 분야라면 똑같은 정도의 예외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도 52시간을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예외가 어느 곳은 인정되고 어느 곳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사이에 저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투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데 국민 앞에는요. 그 똑같이 어차피 정부 부처잖아요. 그 정부 부처가 조율된 입장을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지 왜 국민들 앞에 놓고 그 자기들끼리 다툽니까?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처 간 이견의 그 일종의 뭐 다툼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연스럽고 부처 간의 그런 이견은 서로 좁히고 논의가 필요한 뭐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인데 그 최 의원님은 어쨌든 그 지역과 분야별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시대가 바뀐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발표를 하면 그게 최종이었죠. 정부 안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죠. 네.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사전에 각 부처의 이견을 다 조율해서 정부 정책으로 발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이제 정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교안보 사안을 가지고도 외교부 국방부 쪽하고 통일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북한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문제, 주 52시간 문제도 이제 노동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예. 좀 나이가 든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니 이거 뭐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뭐 장관끼리 다른 목소리를 내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실제로 이 정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최종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 내가 좀 못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또 같고요. 한편으로는 뭐 민주주의의 뭐 수구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네요. 뭐 좋게 보면 이제 네. 그렇게까지 볼 네. 수 있겠죠. 아무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예. 있고요. 이 주 52시간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게 맞아요. 노동부 장관이라는 게 어떤 노동자들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이 메가 프로젝트 이 문제는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지방 살리기라는 굉장히 좀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는 가치를 반영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거긴 뭐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호남이란 지역이 됐든 뭔가 좀 예외를 줘서라도 이른바 그 전격전이라고 하죠. 최대한 서둘러서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반도체 수요를 따라갈 수도 있고 네. 이 메가 프로젝트 자체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노동계에서는 반대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의 여론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영남에서 우리 영남은 뭐라든가 또 수도권에서 아니 우리 수도권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남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지역입니다. 또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 예. 지방의 모든 돈과 뭐 권력과 모든 걸 다 지금 빨아들여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지켜 봐줄 필요도 있다. 아무튼 이 예외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아주 좀 이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 근데 주 52시간 제도라는 것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근로자들한테 과도한 노동 시간을 강요하는 그런 업주들이 있다. 뭐 하는 점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채택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왜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거는 네. 그게 뭐 혹시 지역 균형 발전하고 관련이 있다면 몰라도 저는 관련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호남만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 관련이 있고요. 아까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아니고 반도체 분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의 이 이슈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짧게 또 두 분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그런 아주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고 나흘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번 주말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관전 포인트 그리고 전체 판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호남이 중요하죠. 30몇 % 정도 됩니다. 권리당원 전체. 그 호남 투표율에 어느 정도 될까 관심인데 오늘 나온 얘기는 한 40%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썩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여론조사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투표율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또 서울은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냥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민주당 경선에 반영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빼고 계산합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중도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대충 흐름상 보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전망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판세 그리고 막판.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이제 투표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대개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제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도 호남 출향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에 원래 고향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와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그러니까 투표 성향도 대개 호남과 유사하다. 서울 경기는. 예.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뭐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나 뭐 이런 몇 군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데 네. 근데 서울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한 여론조사들이 꽤 많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호남의 그 어떤 지지 비율, 지지율, 성향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도 거의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가설이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 와서 뭐 좀 달라졌나?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네. 그래서 15일에 호남 이제 투표 발표를 하고 16일에 서울 경기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면 그러면 예측 불허가 되는 것 아닌가. 예. 호남에서는 김민석이 좀 앞서고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가 좀 앞서는 그러면 상쇄가 돼서 네. 서울이 또 조금 많아요. 권리당원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애매한 것 아닌가. 뭐 예. 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두 분의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슈가 두 개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일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장 대표는 사퇴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신임 투표 가능성도 일축을 했고 여기에 모든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그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당권 강화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원래 선거 끝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올림픽 공원 나가고 뭐해서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데 이걸 일종의 차력쇼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차력쇼를 하면 뭐 멋져 보이긴 하는데 매번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차도를 깨려고 차력사가 하다가 몸이 상하나요? 몸이 상할 위험이 있다 이런 비유를 해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처음 보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전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참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과연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있을지 그렇게 판단하면 연임도 가능한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전당대회 전이라도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당대회는 이제 내년 8월 한 이제 그렇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8월 전에 장동혁 대표를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버티면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내년 8월에 이제 재선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본인이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계로.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당심은 내가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당심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 책임당원들 한테 전부 다 재신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내 앞에 줄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심은 그럴수록 민심은 더 멀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따지면 의원들은 민심에 줄 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장동혁 대표의 계산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 뭐 좀 많은 그 소용돌이를 칠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의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당 차원의 소송 또 특검을 통한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 문제 좀 어떻게 매듭이 되겠습니까? 이제 매듭 지어야죠. 뭐 이제 어쨌든 선고소청 기각 각하 이거는 예상됐던 장면입니다. 선관위에서 선고소청 받아들인 전례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 돼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법원에 재판으로 갈 텐데 거기서도 아마 뒤집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중앙선관위원회 지난번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엄청난 일이죠. 또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그래도 뭐 이 선거 부실 관리 또 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뭐 범죄 행위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조직적인 뭐 당락을 조작하기 위한 부정선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아직도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발을 빼야 되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입회하에 송파구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하자는 거고요. 근데 특검 입회하에 뭐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본인의 이제 일종의 정치적 기반 또 사퇴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동안 많이 써먹었는데 그래서 아마 재검표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재검표하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뭐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다 예상됐던 얘기입니다. 선관위에서 이 소청 다 기각 또는 각하할 거 예상된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 재판으로 가는 거죠. 재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라도 만약에 진짜 뭐 득표수까지 조작했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제 의혹으로 번질 것이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없단 말이죠. 예.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천착해봐야 되는 문제고, 특검은 이 부실 관리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그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관위 소청 기각 이게 의외의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 예정된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공급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작년부터 내리 공급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민심은 계속 악화돼 왔어요. 그거는 바로 유권자들이 느낄 만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하는 차원에서 예. 손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 공급책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또 뭐 주가 또 형사소송법 뭐 일종의 그 트리플 악재 이런 표현도 누가 쓰던데.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아마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위험도 좀 있어요. 그래서 8월 17일 민주당 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중요합니다. 오늘 네. 이제 한 줄 논평. 전당대회 이후 반등 가능할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란 대통령 지지율.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들었습니다. 기자 대기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